어느 날 내 삶에 찾아온 병마. 하루하루 병마와 싸우는 일상은 한마디로 지옥이었습니다. 기분은 말로 할 수 없죠, 진짜. 그냥 애들한테 정말 미안하고. 무슨 일은 하나도 없지. 아가씨는 없으니까. 그런데 희망이 없던 삶에 한줄기 빛이 내려왔습니다. 그러니까 다 죽어가는 사람을 다 보기만 해도 알아요. 병원에서 못 낳는 사람 다 낳아줬다고. 자신에게 치료만 받으면 모든 병이 완치된다는 그의 말을 믿었습니다. 생명을 담보로 한 덫, 불법 의료행위. 세상에 태어나 성장하고 늙고 결국 자연으로 돌아가 삶을 마치는 것. 생로병사의 흐름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것이 바로 인간의 삶입니다. 그 운명 속에서 누구나 꿈꾸는 것. 병에 걸려 아파하는 일 없이 건강한 삶을 사는 걸 텐데요. 그 마음을 이용해 자신의 이익을 챙기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퇴직하겠습니다. 수갑 사진 찍어줬으니까. 괜찮아 아니라 침묵을 시작하는 거예요. 서울의 한 가정집. 경찰과 실랑이를 벌이고 있는 여성이 있습니다. 왜 그러시냐고요? 왜 그러시는데? 책임자를 갖고 오세요, 그러면. 제품대 여기 있잖아요. 제가 작품이라고. 병원 놔두시라고. 한사코 경찰을 막으며 그녀가 숨기려 했던 것. 수많은 침술 도구였습니다. 그녀의 정체는 실력 좋기로 소문이 난 침술사. 호동이 약간 불편한 사람들 있어서 구축받고 들어간 사람들도 봤으니까. 차가 많이 왔었어. 여기 이쪽에 차가 많이 차가 많이 있어서 내가 많이 야단쳤어. 두세 대씩 있지. 두세 대씩? 그녀에게 침 한 번 맞기 위해 전국에서 몰려든 사람들. 특히 유명했던 것은 그녀의 독특한 침술 방법이었습니다. 머리, 이 등으로다가 침을 막 찌르는 거야. 우리 꽂고 있는 걸로 알고 있잖아, 침을. 근데 막 찌르는 거야. 그래갖고 기분이 나쁘더라고, 찌릿찌릿하니. 셀 수 없을 만큼 수많은 침을 꽂고 반복된 침술로 피부는 이미 검게 변했지만 시술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침을 놓아 피를 뽑아내고 외과 수술에 가까운 행위가 계속됩니다. 고선도충 그냥 침을 꽂고 있더라고. 여기가 이 뼈 있는 데가 시커매갖고 튀어나온 거야. 그래서 왜 그러냐니까 그게 호전 반응이 되는 거야. 곤치고 있다는 거야. 지인에게 소개를 받아 침술원을 찾았다는 한 남성. 다리가 아파서 치료받으러 다닌다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어디 가나 했더니 대치의학이 있다고 그러더라고. 침 한 방이면 아픈 곳이 사라진다는 지인의 말을 믿었습니다. 그런데 시술은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저렇게 치료하더라고요. 몸을 그렇게 침으로 쑤셔가지고 시커멓게 만들어 놓는다는데 있을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심지어 침을 맞던 지인은 이상한 증세를 보이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침을 꽂는데 급체를 했다고 하면서 사람이 힘을 못 쓰고 그래서 화장실을 데리고 들어가더니 토를 시키더라고. 데리고 나와가지고 옆방 간이 침대가 있는데 거기다가 눕히더라고. 사람이 무기력해졌고 뭐랄까 정신도 약간 좀 멍하다고 할까. 침 맞은 다음날 연락해보니까 어젯밤에 병원에 실려갔다고 하더라고요. 이론이고 돈 일장 없어요. 친절하고 용하다는 침술사. 침을 맞은 환자가 쓰러져 병원에 입원하자 태도는 180도 달라졌습니다. 고생해줄 이유가 없어요. 아니 멀쩡한데도 사람이 몸이 망가졌는데. 뭐 10원 하나 줄 수 없다. 자기 책임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자기 침으로 인해서 그런 게 아니고 네가 원래 질병이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결국 경찰에 긴급 체포된 침술사. 베이징 대학교 침술학과를 졸업했다는 그녀는 자격증 하나 없는 사입이었습니다. 수련증 같은 걸 보여주면서
찾아오는 환자들한테 좀 신임을 얻었던 것 같아요. 국경대 뭐 친구학과 졸업한 뭐 학위증 같은 것도 위조를 해서 놔두고 또 뭐 우리나라 친구학회 수료증 뭐 이런 걸 놔두고 이러니까 조회를 해본 결과 한 4일 정도 중국에 갔다 온 게 전부였습니다. 침술학과 수료증을 위조해 사람들을 현혹시켰다는 그녀. 피해자들은 속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웃 주민들까지 그녀를 유명한 침술사로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중국에서 침술 정규 과제가 받았다는데 평판이 좋아요. 진짜 잘해. 제법 평판이 좋아 아줌마. 절에서 왔다 갔다 하고 뭐 주문 있고 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더라고. 신녀셨나 봐요. 이렇게 행사한다니까. 중의학을 좀 공부를 했다. 나는 또 비구계를 받은 사람이다. 정식 승려 자격증이 있으니까. 피의자는 불심 깊은 비구니로 자신을 소개하며 사람들에게 신뢰를 얻었고 자신이 신의 계시를 받고 이른바 신침을 놓는다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자기가 이제 그 조계사에서 약사열의 화신을 받은 사람이라 그러더라고. 피의자가 말하는 신침. 하지만 전문가들은 그 방법이 매우 위험하다고 말합니다. 지금 이 상황은 그냥 공기 중에 환부를 그냥 열어놓고 소독되지 않은 의료기구와 깨끗하지 않은 손으로 환부를 저렇게 만지게 되면 온갖 균이 다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면 그 균들이 2차 감염을 일으키는 게 거의 100%고 그 감염이 치명적인 감염을 일으킬 수도 있죠. 심한 경우에 폐혈증을 유발해서 사망에 이르게 할 수도 있습니다. 타인의 건강을 담보로 피의자가 얻은 것은 무엇일까? 4명에서 5명, 또 한 3만 원에서 뭐 이렇게 5만 원 뭐 이렇게 받았다 그래서 2008년부터 기산을 해서 2013년 한 1, 2월까지 해서 저희가 한 2억 정도 이 정도 산정됐습니다.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시술을 하는데도 피해자들이 믿고 자신의 몸을 맡겼던 이유는 단 하나. 용하다라는 입소문입니다. 최근 3년간 의료법 위반 통계를 보면 불법 의료 행위가 줄지 않고 꾸준히 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010년 4,000건에 가까운 불법 의료 행위가 적발되었고 올해도 지난 1월부터 4월까지 벌써 1,000건이 넘는 불법 의료 행위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이보다 더 많은 불법 의료 행위가 있을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현실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 수많은 그 불법 의료 행위가 실제적으로 보건 관련 공무원이나 수사기관에서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극히 일부만 적발이 돼서 처벌을 받고 있는데요. 울산 남구 신정동. 이곳에 이름만 대면 다 안다는 침술원이 있습니다. 주변에 뭐 한의원은 아닌데 뭐 침이 용하다는 그런 집이 있다는데. 이쪽 좀 들어온다. 아 그래요? 여기 되게 유명해요? 네, 잘 알아요. 아 그래요? 되게 뭐 맞아보신 적 있으세요? 여기서 맞아봤어요. 아 그래요? 그 시장 할머니들이나 노인들에게 참 잘해줘요. 사람들의 안내에 따라 찾아간 곳. 여느 가게와 흡사한 모습입니다. 예, 누구세요? 예, 맞아요. 뇌졸중 뭐 이런 거, 두통 뭐 이런 것들도 고쳐요. 아, 그러니까 다 죽어가는 사람을 다 보기만 해도 알아요. 병원에서 못 낫는 사람 다 나서줬다고. 뭐든지 다 고친다며 호언장담을 하는데요. 하지만 이곳은 얼마 전 불법 의료 행위로 경찰에 적발되었습니다. 진료받아서 별 호전 효과를 못 본 사람이 마지막에 찾는 곳, 다양한 아니면 내부적인 그 질병이라든지 다양한 계통의 환자들 모두 다 치료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자격증 하나 없었던 피의자. 하지만 그의 시술은 거침이 없었습니다. 침 끝에다가 항생제나 진통제, 주사액을 발라서 침술을 한 그런 내용도 확인이 되었습니다. 얼마 전까지 이곳에서 치료를 받았다는 한 여성. 수술도 하고 이래 했는데 이제 그때는 이제
암이 걸리가 못 산다 하더라고. 내가 얘기를 해가 갔는데 선생님 저를 좀 살려주세요 이랬더니 그래가 침으로 한번 넣고 그 다음에 또 올까 이랬까. 그래서 내가 두 번 맞고 그 식품 16만 원 이래 하던가 이래가지고 그거 이제 한 통 내가 사가. 심지어 건강식품을 팔기까지 했다는데요. 표기되어 있는 제조회사나 판매회사가 실제 하지 않은 곳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출처도 알 수 없는 뭐 그런 거였죠. 비싼 건 한 뭐 50만 원 정도? 놀라운 것은 피의자에게 시술을 받은 환자들이 자신의 피해 사실을 믿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 진술을 들어보면 이 피의자들의 실력이 뭐 대단하다 또 얘기를 합니다. 한번 맞고 나니까네 숨쉬기도 싫고 뭐 잠도 잘 오고 그래 울고 했는 것도 없어지고 막 편안해지더라고. 용하다는 입소문만으로 이 같은 맹목적인 믿음이 가능한 것일까? 또 여러 명이 말하면 말할수록 훨씬 더 잘 믿게 되는 거는 그 장소에 대한 후광 효과들이 있고 그리고 거기에서 나는 그 치료를 통해 좋아졌다 라고 하면 단지 심리적으로 그게 효과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뭔가 내가 치유된 것 같은 나한테 효과가 있는 것 같은 그러한 느낌들을 받게 되는데 그걸 이제 플라시보 효과라고 그러죠. 실제 효과가 없었는데도 효과가 있었다라고 믿을 수 있다는 겁니다. 지난 5월 27일 불법 의료행위를 하던 일당이 잡혔습니다. 경찰이 압수수색을 벌인 불법 의료행위 현장, 피의자의 집은 가정집으로 위장되어 있었지만 한방약을 제조하는 도구들이 질비했고 이곳에서 일명 기적의 한방 주사액을 제조해온 피의자 김 씨. 본인이 이제 독학으로 어떤 한방을 연구해 왔고 또 2007년경에는 본인명의 책까지 쓴 이런 경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이 김 씨에게 이런 불법 시술을 배운 이런 제자들이 전국에 한 수백 명이 된다라고 본인은 진술하고 있습니다. 증명되지 않은 가짜 의술로 제자들을 끌어모은 김 씨. 그는 120만 원을 받고 약 20시간의 교육을 통해 자신의 불법 의료 행위를 전수했습니다. 제자들 중에는 지방 절에서 스님으로 있던 홍 씨도 포함되어 있었는데요. 문제는 이 홍 씨의 불법 의료 행위 대상자들이 난치병 환자들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전국 각지에 있는 난치병 환자들에게 시술을 해주는 또 치료를 2개월 또는 3개월간 하면은 다 완치될 수 있다. 암 말기 환자부터 심각한 뇌졸중 등 난치병 환자들에게 투여했다는 주사액. 기적의 한방 주사액이라는 이것. 맹물보다도 못한 것이었습니다. 200만 원씩 판매되고 있는 이 한방약품에 대해서 원가를 추려보니까 약 한 900원 정도의 원가가 나옵니다. 성분 검사를 해봤더니 거기에는 어떤 본인이 주장하고 있는 산삼 성분이라든가 한약 성분은 전혀 검출되지 않고 수술할 때 사용되는 이러한 리도카인 성분만 검출됐습니다. 주사액을 맞고 사망한 암 환자만 무려 3명. 삶에 대한 절박함을 미끼로 피해자들의 돈을 뜯어내고 생명을 빼앗은 것입니다. 불법 의료나 이런 부분들은 검증되지 않은 부분들을 그냥 확고하게 이야기하기 때문에 절박한 상태에 빠져있는 환자일수록 더 유혹을 강하게 느낄 수가 있는 거죠. 근데 그런 환자일수록 제대로 된 치료를 받아야지만 조금이라도 회복될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그런 기회마저 날려버려서 그런 환자들이 더 빨리 사망에 이르게 되는 그러한 그 위험성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병에 걸린 환자, 그리고 그 절박함을 악용해 자신의 배를 채우려는 불법 의료 시술자들. 타인의 생명이 한낱 돈과 바꿀 수 있다고 생각했던 걸까요? 증명된 의학 교육 과정은커녕 제대로 된 의대, 한의대, 문턱도 밟아보지 않은 이들, 이 어깨너머로 배운 불법 의료 행위에 소중한 목숨이
희생되고 말았습니다. 병을 치료하려다가 오히려 병이 악화되거나 심각한 경우 목숨까지 잃게 만드는 불법 의료행위. 불법 의료행위의 잔인한 대가는 환자들의 몫이 되었습니다. 서울의 한 대학병원. 그곳에서 만난 박명자 씨. 허리가 말이야. 어쨌든 힘 무거운 걸 쥐던가 이래 허리를 굽새던가 이래 샤워할 적에는 좀 불편했거든요. 여느 중년들처럼 나이가 들면서 허리가 불편해졌고 주변에서 권유한 관절 주사를 맞았는데요. 문제는 그 이후에 일어났습니다. 염증이 이제 심하고 이제 고름이 이제 차고 하니까 막 걸음치기 많이 아파요. 막 욱신거리가 뭐 말할 수도 없이 아파요. 주사를 맞았던 관절에서 고름이 차고 염증이 생기기 시작했다는 박명자 씨. 결국 대학병원에서 치료를 받기 시작했는데요. 그런데 대학병원에 입원하고 보니 자신과 같은 증세를 호소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여기 다 같은 환자예요. 아담한 시술에 들어서는 순간 저 끝에 물집이 전체적으로 잡히면서 농이 생기더라고요. 이들의 병명은 비정형성 결핵균에 의한 희귀관절염. 관절을 움직이기 힘들 정도로 부어서 많이 오시게 됐고 고름이 이렇게 잡혀가지고 고름 주머니가 잡혀서 누르면 정말 이렇게 약간 풍선이 불어오른 것처럼 이렇게 국내나 국외나 이렇게 보고 사례가 많지는 않은 질병입니다. 폐질환을 일으키는 균이 관절에 침투해 고름과 염증을 유발했다는 것입니다. 관절에 균이 조금이라도 들어가면 관절염, 큰 사고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요. 어느 병원이나 소독을 철저히 하고 장갑 다 끼고 포까지 대고 그냥 다른데 근육 주사하듯이 그냥 알코올 솜으로만 닦고 주사를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일련의 과정을 통해서 오염된 균이 주사 부위로 이제 침범했을 것으로 좀. 희귀 질환의 환자들이 같은 시기에 같은 증상을 호소한 이 사건. 알고 보니 이들은 똑같은 동네 병원에서 관절 주사를 맞았습니다. 그 병원에서 이렇게 염증이 생겼을 거라고 생각지도 않고 그냥 계속 병원만 다녔던 거죠. 문제의 병원을 찾아가 봤습니다. 한동안 영업을 안 한 듯 문은 이미 굳게 닫힌 상황. 잘 앉아서 또 손님들도 진짜 한 7, 8명씩 한 10명씩 다 대기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엄청났어요. 지방에서 전국으로 지방에서 나왔다. 이곳에서 치료를 받은 환자들은 하나같이 실력 좋다는 소문을 듣고 병원을 찾았다는데요. 그런데 정작 동네 주민들의 이야기는 다릅니다. 저기 이제 얼마나 동네에서 유명했는지 그거 좀 물어보려고. 야매요? 여기 한번 수술하고 근데 이 동네 사람들은 소문을 알아. 알기 때문에 안 가. 이런 사람들은 안 가고 오히려 멀리서 이제 이쪽으로 오는 거고. 아, 이 동네 사람들은 왜? 벌써 돌파이라는 거 아니까. 사고도 한 번만 당한 게 아니야. 원래 돌파이들이 무식하게 하잖아. 충격적인 증언은 계속 이어집니다. 사람들이 잘 지고 좋은 잘 지고 있다고 그러더라고. 또 여기가 그 시절에 사무장을 했다고 그러더라고. 환자들에게 주사를 놔주고 치료를 해줬다는 의사가 사실은 간호조무사. 원장님 했죠. 병원에 갈 정도로. 나는 그분이 원장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뭐 자격증도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선생님이 알아서 이렇게 놓으니까 저희는 이제 낫는다는 생각만 했죠. 해당 사건이 터지자 간호조무사는 글을 남기고 자살을 했고 경찰은 함께 일한 원장을 구속 수사, 법의 심판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크고 작은 수술만 무려 20번째 반복하고 있다는 김성옥 씨. 지금은 8군데 이게 껍이었었거든요. 한 20군데 됐었어요. 근데 막 고치고 여기다 감 꼽아갖고 호스 대서 또 빨아내고. 반복되는 수술과 독한 약으로 심신이 지치고 말았습니다. 창생기가 독해요. 머리 다 빠져갖고 이 단발머리였는데 빠져서
새로 나온 거예요, 이게. 한 달 사이 몰라보게 달라진 모습. 앞으로 얼마나 더 많은 수술과 치료가 그녀를 기다리고 있는지 알 수 없습니다. 폐렴 쪽을 이제 치료하시는 선생님들 의견은 뭐 치료 자체도 상당히 어렵고 기간도 뭐 2년 이상 이제 약물을 써야 된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요. 균 자체가 어떤 약물로만으로도 잘 치료가 되지 않기 때문에 이제 고름을 만드는 분이 적극적으로 수술을 이제 행해야 되기 때문에 뭐 작게는 2-3번에서 많게는 뭐 10번 이상 좀 수술을 좀 진행을 하고 있고요. 여러 가지 합병증을 일으킬 거로 예상이 돼 있어서 그러니까 좀 그게 더 걱정입니다. 부정 의료업자들이 계속해서 그 동일한 범죄를 계속해서 저지르는 것이 배운 게 도둑질이라고 의료행위를 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그 이익이 크고요. 또 그에 대한 처벌은 상대적으로 경미하기 때문에 별로 자기가 저지른 죄에 대해서 경각심을 갖지 않고 그에 대한 약한 처벌을 받고 나서 다시 반복해서 같은 그 유형의 범죄를 저지르는 것이 아닌가. 병을 치료하려다가 더 큰 병을 얻고만 피해자들. 한 3-4개월 그쯤에 얼굴이 뭐 웃을 일은 하나도 없지. 아예 화장실은 못 쓰니까. 이들의 아픔을 누가 위로해 줄 수 있을까요? 취재 현장에서 만난 대부분의 피해자들은 자신을 치료하고 있는 의사가 무자격자인 것을 모르고 치료를 받았습니다. 또한 피해자들은 의료 면허가 없는 무자격자임에도 불구하고 불법 의료 행위를 반복해 오고 있었습니다. 묻고 싶은 것은 과연 피해자들이 내 가족, 내 친구에게도 이 같은 어처구니 없는 불법 의료 행위를 했을까 하는 것입니다. 피해자 가족과 피해 당사자가 겪을 고통과 아픔을 생각하면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강력한 처벌과 반성이 필요할 것입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39조.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방의 의무를 진다. 대한민국 청년이라면 누구나 짊어져야 하는 국방, 병역의 의무. 자랑스럽게 국민의 의무를 다하고 돌아오리라 생각했습니다. 내 가족, 내 나라를 지키기 위해 기꺼이 청춘을 바쳤던 내 아들에게 생긴 일. 세계 유일의 분단국가 대한민국. 오늘도 대한민국 청년들이 나라를 위해 자신의 청춘을 바치고 있습니다. 건장한 남성이라면 누구나 짊어져야 하는 국방의 의무 때문이죠. 군에 가지 않으려는 갖가지 병역비리 뉴스가 끊이지 않고 들려오는 와중에도 당당하게 군입대를 선택한 아들. 그런데 군대에서 돌아온 내 아들은 예전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서울의 한 종합병원 중환자실. 그 앞을 초조한 마음으로 지키고 있는 가족이 있습니다. 지난 2012년 1월 군에 보냈던 아들이 중환자실에 누워있기 때문입니다. 한 30분, 20분이 지났나 엄마 나 머리가 뽀개지고 막 아프다고 빨리 약 써가지고 오라는 거예요. 머리가 뽀개질 것 같아요. 막 어떻게 할지 모르겠다고. 두통을 호소하던 신상병. 민간 병원에서 받은 검사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맨 처음에 그 의사가 보더니 이 고통을 어떻게 참았는지 환자를 이해할 수 없다고 그랬어요. 이 고통을 어떻게 참아냈는지 모르겠다고. 병명은 악성 뇌종양. 당장 수술을 해야 할 정도로 상태는 심각했습니다. 오른쪽 뇌와 왼쪽 뇌가 똑같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암 때문에 이렇게 밀린 상태예요. 원래 중간에 있어야 되는 게 밀렸기 때문에 제 기능을 더 못한다 하더라고요. 부대에는 끊임없이 얘기했어요. 나 머리 아프다. 나 두통이다. 나 병원 좀 데리고 가잖아. 타이레놀 처방하는 게 다예요. 그리고 맨날 주는 약은 똑같대요. 뭐 하얀 약 그거를 줘. 이거는 감기가 걸려도 기침 걸려도 그걸 줘. 뭐 목이 아프다 그러고 뭐 어디가 찢어져도 그걸 줘. 이런 식인가 봐요. 뇌종양 환자에게 군에서는 꾀병 취급하며
진통제만 처방한 것입니다. 뇌종양 악기병으로 취급하는데 그건 너무하잖아요. 되게 내버려다가 건강하던 아들이 악성 뇌종양 환자가 되기까지 도대체 군에서는 무엇을 했던 것일까요? 사단 의무대 같은 경우에는요, 사실상 진료 장비가 많지 않고요, 그 장기 군의관도 많지 않아서요, 사실상 진료를 할 수가 없죠. 실제로 지난 1월 17일 감사원에서 발표한 군 의료체계 개선 추진 실태를 보면 사단급 의무대의 임상병리사 의무 부사관 확보율은 15.4%에서 33.3%. 가도 군의관도 없었어요. 그냥 뭐 군의관 밑에 뭐 일반 병사가도 주고. 문제는 예산 확보에 대한 부분이 또 걸려있는 부분이라서 무턱대고 많은 장기 군의관을 뽑을 수도 없는 실정입니다. 군 부대에서 근무하는 의료 인력이 턱없이 부족해 군 의료 부실이 존재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열의에 차서 이제 진료를 하기 위해서 이제 군에 입대를 합니다. 그러나 야전의 장비가 열악하다 보니까 그 의지가 많이 꺾이죠. 두 번째는 군의관의 권한이 지휘관의 권한을 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또 한 장벽으로 존재하는 것이죠. 사실상 그냥 시간 가는 걸로 대충대충 때우는 경향성을 가지고 있죠. 21살 젊은 나이에 군 부실 의료의 희생양이 된 아들. 내 아들에게 왜 이런 일이 생긴 건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거는 첫 외박 갔을 때 시간 사진 드리고. 모델 학원도 다니고 공부했다는데 세상에 지 꿈도 있고 상담이라고 그래서 이제 어려운 거 지나갔겠거니 했더니 가족들은 무심한 군대의 태도에 2번 상처를 받았다고 합니다. 부하 직원이 다 죽게 생겼는데 어쩌면 한 번도 안 와가지고, 응? 기도 막히고 전화 한 통화도 없고 그럴 수가 있는 거예요, 도대체가. 처음에 군대 보내놓고 이제 안심하시라고 보낸 편지에 부재해서 형처럼 따뜻하게 해줄 것이고 어떻게 해줄 것이고 이 말만 믿고 있었어요. 이름만 바꿔가면서 똑같은 글자에다가 이름만 바꿔서 찍어보내는 건 줄 몰랐어요. 마음이 담긴 줄 알았죠. 충성 다하고 부모님께 효도하면 기가 막히다. 믿고 있던 군에서 뒷짐만 지고 있는 상황. 모든 짐은 가족의 몫이 되었습니다. 계산서예요, 진료비 계산서. 믿어지지 않는 현실에 나오는 건 한숨뿐입니다. 하게 되면 그런 얘기 때문에요. 애는 완전 뒷전이고 그것도 수도병원이랑 얘기했지 부대랑 얘기한 건 아니에요. 수도병원에서 연락이 왔어요. 이제 수술 끝났으니까 오셔야죠. 민간병원에 외부 위탁 진료를 하게 될 경우에는 모든 게 군에서 예산이 지급되는 것이거든요. 그 경우에 예산 부담이 되니까 이제 군병원으로 옮기라고 이제 종용을 했겠죠. 의무복무를 하기 위해서 군에 입대했기 때문에 실상 민간병원에 본인이 원해서 진료를 한다 하더라도 사실상 이 경우에는 국가가 모두 전액 부담하는 게 맞죠. 더 심각한 것은 신상병의 의병 전역이 추진되기까지 했다는 것입니다. 의무조사를 하셔야 돼요. 의무조사라는 건 이제 보호자가 하는 건 이제 의가사제되죠. 의가사제대 절차를 밟는 거거든요. 의사제대 해요? 지금 구멍으로 못한 상태니까 보통 이제 병원에 3개월 이상 있게 되거나 아니면은 그 전역 조건이 되면은 시작을 해요. 애 같은 경우는 당연히 악성 종양이기 때문에 전역 조건이 되고 병이 왔고 이 병이 복무에 이 병증으로 인해서 복무를 더 이상 하지 못한다는 이유인 것이죠. 병이 나서 더 이상 쓸모가 없으니까 이제는 나가세요 라고 헌신짝 버리듯이 버렸습니다. 그것은 국가가 할 일이 아니죠. 병마와 싸우고 있는 대한민국의 청년. 가족들에게 이 시간은 그저 악몽일 뿐입니다. 군인을 쳐다보기도 싫어.
저 군인 가서 우리 아들 저렇게 돼가지고 왔나 싶은 게. 어머니의 눈에서는 눈물이 마르질 않습니다. 아들을 군에 보내는 부모는 오로지 한 가지 바람만이 있었을 뿐입니다. 어디 다치지 말고 몸 건강히 돌아와라. 하지만 그 바람은 무참히 깨지고 말았습니다. 단순히 운이 나빴다고 해야 하는 걸까요? 국민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 떠났던 젊은 청춘을 나라가 지켜줘야 했던 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여기 군에 보낸 아들을 가슴으로 기억하는 부모가 있습니다. 우리 문안이 사진이 군대 가서 찍은 사진이 있었을 텐데. 그가 김문안이가 있긴 여기 문안이 여기 있네. 우리 문안이 여봐요. 항상 보면 웃잖아요. 보세요. 우리 문안이를 보라고. 여기도 웃었잖아요. 이제는 사진으로밖에 볼 수 없는 아들. 그래도 사고 나던 날이 그래도 생각나네. 자네가 잘나고 들었는데 잠이 무슨히 들었어요. 근데 큰장은 키가 따라와서 발로 탁탁 차더라고. 일어나라고. 그땐 전화가 탁 오더라고. 죽었다고. 그래서 나한테 죽어서도 혼을 왔다 갔어. 2001년 3월 14일 저녁 10시 15분 한 통의 전화벨이 울리고 이 전화가 가족들의 인생을 바꿀 거라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김문안이 집이죠. 그래서 내가 그랬다고 했더니 김문안이가 지금 사고가 났습니다. 팔이 하나 부러졌냐 다리가 하나 부러졌냐 그렇게 그냥 막 당하게 내가 그러니까는 야 나중에 한참 있다가 있잖아요. 이제 한마디로 죽었다는 얘기지. 군복무를 하고 있던 아들의 사망 소식. 자신의 사수와 함께 투입지로 가던 중 사라진 김문안 일병. 행역을 따고 이제 내려왔는데 막상 현실은 탈림할 수 있는 그런 현실은 아니고 올라가면 또 예를 들면 뭐 구타를 당한다든지 이럴 것 같으니까 에라 모르겠다 하고 이제 그가 앉아서 뭐 자살해버렸다. 군에서 말하는 아들의 사망 원인은 자살. 상상가 누군가 아버지라고도 많고 부대에서 아버지 그분이 딱 우리 아저씨한테 그러더래요. 요새 젊은 놈들은 어떻게 된 게 있잖아. 목숨 끊는 것을 아주 목숨을 귀하게 생각 안 하고 목숨 끊는다 그러더래요. 우리 애는 죽을 애가 아니다. 자살이 아니다. 가족들은 사건의 진상을 밝히기 위한 싸움을 시작했습니다. 속초에 그 병사들의 진술서들이고요. 이거는 수사 헌병대하고 검찰의 그런 수사 자료들. 김일병의 사인은 아래턱을 지나 뇌를 관통한 총알 하나. 그런데 가족들은 의문점이 생겼다고 합니다. 바퀴며 아니면 그 스키바카의 그 하얀색 부분이며 어디도 혈흔이 하나 없는 거예요. 야전상에도 아무 혈흔이 없어요. 그런데 그 안에 입었던 이제 깔깔이 있지 않습니까? 그 보혼 안에 있는 그런 깔깔이를 보니까 이쪽 안에 이 혈액이 굉장히 많이 쏟아졌고 심지어 문지른 자국까지 있어요. 사망 당시 김일병이 입고 있던 내의는 혈액이 흥건한 상태로 발견된 반면 어찌된 일인지 야상에는 피 하나 묻지 않은 깨끗한 모습이었습니다. 이것이 가능한 일일까? 전문가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동량의 물이 가스가 확 들어가면서 이 연부 조직이랑 그 안쪽에 출혈을 일으키기 때문에 나오는 게 일반적이고 만약에 그렇게 흘렀다면 속옷을 설명하려면 내피나 속옷에 있는 걸 설명할 수 있다면 겉에도 원래 겉옷에도 있어야 돼요. 당시 부검 기록에 의하면 혈액이 거의 없는 상태로 발견된 김문안 일병의 시신. 이렇게 누워있게 되면 위에 있던 혈액들이 잘 아래로 고이게 돼가지고 이 등 쪽으로 아주 그 혈액 이 몸에 등을 보게 되면 이제 몸에 그 혈액의 응고 현상들이 쫙 겉으로 보인다는 것이죠. 근데 이 아이는 시간 현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현장에서 전부 다 혈액이 다 유실됐다.
부검을 해보니까 이 장내 빈혈상이라 그래가지고 이 장기 안에 혈액이 한 방울이 없는 거예요. 대량 출혈이 있었지만 현장 사진 그 어디에도 출혈의 흔적이 보이지 않습니다. 왜 피가 다 없냐, 혈흔이 다 어디로 갔냐. 그랬더니 다 쌍으로 스며들고 똘로 지금 흘렀다는 얘기예요. 군에서는 비가 내렸기 때문이다라고 했습니다. 나는 흡수되지 않는 그런 피부에 피가 묻고 피부가 그랬으니까 쉽게 내려갈 수 있을 수도 있어요. 비가 얼마나 많이 왔는지에 따라 좀 달라지긴 하는데요. 그 부검감정서에 의한 그걸 보면 보통 대량 실혈로 얘기할 때 한 1리터 가까이 또는 1리터 초과할 정도의 혈액이 흘렀는데 그 사진으로 보았을 때는 비가 와서 씻겨져 내렸을 때 굉장히 많은 비가 내리지 않는 한. 그렇다면 그날 강원도 원통에는 얼마만큼의 비가 내렸을까요? 2001년 3월 14일. 인제 0.5. 0.5mm 최소 부분인 거죠. 짧은 기간에 10분에 0.5mm 왔다가 사람이 흠뻑 젖을 수가 있어요. 밖에 그 강수 지속 시간 긴 시간에서 0.5mm면 양이 적다는 거죠. 현장에 혈흔이 없다. 그리고 겉옷에 혈흔이 없다. 그런데 안에 오히려 혈흔이 그렇게 낭자하다라고 한다면 뻔한 겁니다. 거기가 사망 장소가 아니라고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어딘가에서 이 아이가 죽음을 당한 이후에 사고 현장이라고 말했던 그 현장으로 옮겨진 것이다. 가족들은 아들의 사망 진상을 밝히기 위해 군 진상위원회에 조사를 요청하기도 했지만 결과는 불능. 초동 수사가 미흡하여 자살인지 타살인지 밝힐 수 없다는 것입니다. 군이라는 게 원래 자체가 폐쇄적이죠. 그것이 이제 가장 큰 문제가 아닌가 합니다. 그러니까 재심 청구를 할 만큼의 새로운 증거를 가족들이 확보하기가 어렵습니다. 끝이 보이지 않는 싸움을 10년째 계속하고 있는 이유는 하나, 아들의 명예회복 때문입니다. 엄마만 믿어. 어떻게 해서든지 너를 내게 지켜줘. 내가 뼈가 녹아도 그리고 내가 보냈습니다. 자식을 가슴에 묻은 부모의 심정은 그 무엇으로도 설명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을 위로해 줄 수 있는 방법은 가족들이 납득할 만한 정확한 사인 규명과 사망자들에 대한 정당한 대우일 것입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군 의문사 진상 규명을 위한 국가의 적극적인 의지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요. 인천의 한 병원 앞을 서성이는 남자. 의경으로 입대한 아들의 죽음 이후 3년 동안 장례도 치르지 못한 채 자식을 가슴에 묻은 아버지입니다. 5월 5일 아침 6시에서 6시 10분 사이에 남동경찰서 의경 근무하는 중대장한테 전화를 받았으니까요. 이동갑니다. 아버님 빨리 올라오셔야 되겠습니다. 한 걸음에 달려간 아버지는 주검이 된 아들을 마주해야 했습니다. 응급실 가서 아들이 있는가 확인을 했더니 이미 그 아들은 장례식장으로 갔다고 해서 영안실로 가서 확인해 보니까 그곳에 있었습니다. 아들이 입대한 지 2달 반 만에 일어난 사고였습니다. 두 번째, 세 번째 칸. 세 번째 칸 저쪽. 본인이 스스로 3층과 4층에서 뛰어내려 자살했다. 이 외에는 뭐 얘기를 하는 것이 없죠. 아버지는 아직도 아들의 자살이 믿기지 않습니다. CCTV 동선 상태, 우리 아들이 움직였던 동선 상태를 밝히고 내 아들이 사망한 근거가 타살이냐 자살이냐 어떻게 되는가 어느 정도는 윤곽이 나오지 않냐 이거죠. 그런 것도 아무것도 안 주면서 당신 아들은 무조건 그냥 스스로 그렇게 됐다고 한다면 누가 그 믿는 분과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아버지는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들이 입대 이후 정신과 테스트를 2차례나 받았다는 것. 근무하면서 정신과적인 테스트를 우울증 그런 테스트를 갖다가 받은 기록이 여기 있더라고 2번이나. 그는 정신과 테스트에서
의경 생활 중 정서적으로 불안과 우울감, 무능감과 무기력감을 호소했다고 합니다. 수첩을 갖다가 매일 썼어요, 일기를요. 아들이 남긴 수첩에는 그 사실이 더욱 분명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자살을 할지 생각해버리는 나는 지금 위험하다. 이게 마지막 일기가 될지 모르겠다. 나 하나만 훌쩍하면 모든 것이 편하리라. 쉬고 싶다. 정신과 전문의는 당시 그가 심각한 우울증을 앓고 있었을 것이라고 추측합니다. 읽으면서도 이 사람의 고통이 같이 좀 느껴졌었거든요. 일단 우선적으로 진단적으로 보면 상당한 우울증 상태에 있었던 것 같아요. 20대 초반에 그 젊은 남자가 그 의경으로 가서 거기서 주어진 일이 있을 텐데 우울한 것 때문에 기억력이나 주의 집중력이 떨어지니까 거기서 맡겨진 일에 대해서도 자기가 잘 대처하지 못하고 그런 거에 대한 자책감이 굉장히 강하고 우울한 상태에 빠져 있을 때는 그 자책감이 굉장히 거세게 일어나서 자기 자신을 파괴하려는 방향으로 몰아붙인다는 게 그게 큰일인 거죠. 여기 서 있어요. 강탈시킨다고. 아버지는 의경 생활이 아들을 극단적인 상황에 몰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긴 사람 사육장이라 해야 돼. 우리 아들이 정신적으로 질병이 있다고는 전혀 없고요. 전부 다 제가 확인해봐도 전혀 없었고 사실은 군대 가기 전까지는 전혀 없습니다. 아들을 담당했던 소대장과 전화통화를 시도해봤습니다. 부탁 가혹행위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만에 하나 그런 일이 있었다 그러면은 본인이 이메일을 쓰든 전화를 쓰든 얼마든지 다 얘기할 수 있어요. 처음 올 때부터 전혀 적응을 못했어요. 이런 부분을 같은 동기생들도 다 알 겁니다. 동기생들하고 어울리지도 않았어요. 다른 대원들하고 비교했을 때는 적응력이 너무 없어요. 이제 적응장애나 주요 우울장애라는 것이 객관적 지표로서 심리검사 결과가 나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군복무 하기 싫어서 그렇다든지 이렇게 의심하면서 전문적인 조치를 전혀 취해주지 않은 것입니다. 이건 사실 알고도 방조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지난 5년간 우리나라에서는 한 해 약 150명의 군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그중 절반이 넘는 수가 자해 사망자, 즉 자살로 생을 마감했다는 것인데요. 어찌된 일인지 그 수는 매년 줄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2012년 111건의 군 사망사고 중 72건이 자살, 무려 64%가 넘는 수치입니다. 군대 내 자살을 개인의 문제로만 봐야 하는 것일까요? 선임병이 특정 아이를 왕따시킨다든지 아니면 얼마 전에 있었던 기수열애라고 해병대에서 있었던 과거에는 없었던 특이한 현상이거든요. 군 내에서 욕설이라든지 질책과 같이 맞물리면서 왕따 이것이 같이 맞물리면서 어떤 사망사고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지난 3월 군 복무 중 자해 사망자도 순직 처리를 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쉽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공공사상자 처리 훈령에 따르면 구타가혹행위 등 교육훈련과 관련된 구타가혹행위 등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사망에 이르게 된 경우에 순직으로 할 수 있게끔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이거죠. 근데 그것이 이제 저희가 생각하는 수준은 이 정도에서도 순직이 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군에서는 순직이 이 정도다라고 생각하는 이 차이를 어떻게 줄여나갈 것이냐. 군에 보낸 아들, 그리고 남겨진 가족들. 그들이 바라는 것은 가족들이 납득할 만한 사인 규명과 사망자들에 대한 정당한 대우입니다. 지는 얼마나 할 말이 많고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근데 얘는 뭐라고 저한테 분명히 말을 할 겁니다. 그 사실을.
그런데 제가 못 알아듣고 있다면 이 현실이 안타깝고 해내지 못한다는 이 현실이 너무너무 속상하고 고통스럽고 괴로운 거죠. 아무리 호소해도 살아오지 못합니다. 앞으로 이런 일은 더는 진행이 안 돼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아픔을 가리워주는 그런 보람이 우리에게 주어졌으면 참 좋겠어요. 끝나지 않을 것만 같은 군 의문사 가족들의 외로운 싸움. 나라를 지킨다고 떠난 아들이 싸늘한 주검이 되어 돌아왔기 때문입니다. 왜? 누가? 수많은 의문들 가운데 분명한 것은 단 하나. 아들이 죽었다는 것뿐입니다. 언젠간 그들의 눈물이 멈추는 날이 오기를 간절히 바라봅니다.